1981년 겨울 대구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 앞에 2명의 신생아가 놓여 있었다. 종이 상자에 담긴 작은 담요 위로 한 장의 종이가 덩그러니 얹혀 있었다. 글씨는 떨린 듯 삐뚤삐뚤했고 내용은 단순했다. 미안합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당시 이 지역에서는 낯선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면 온갖 소문이 따라붙곤 했다. 두 아기는 피고가 하얗게 빛났고 머리카락은 거의 흰색에 가까웠으며 눈동자는 하늘빛처럼 투명했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처음 보는 아이들의 외모에 당황했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었다. 보육원 안으로 옮겨진 두 아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알비노라는 단어조차 낯설었고 원인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두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다르다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지켜보며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보육원 교사들도 있었다.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친모가 남긴 짧은 메모가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자매는 각각 서연과 지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 대신 보육원은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불려야 할 호칭을 마련해 주었다. 서연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늘 집과 가족을 그렸다. 지아는 목소리가 맑아 노래를 흥얼거리면 교사들이 귀 기울였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보다 더 크게 자리한 것은 늘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의문이었다. 왜 우리를 버렸을까? 어디에 있을까? 살아 있을까? 이 질문은 대답 없는 채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여성들의 삶 역시 무겁고 버거웠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젊은 어머니가 출산 후 느끼는 절망은 이해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서연과 지아를 낳은 어머니 역시 그 무관심 속에 홀로 남겨졌을 것이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보육원은 늘 분주했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 몇 명은 서연과 지아에게 각별히 애정을 쏟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잠시라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주었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노래를 배우고 한글을 깨우쳤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특별하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또아놀며 서로를 닮은 얼굴로 웃을 때 두 자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부신 하얀 피부와 옅은 머리카락은 또래와 확연히 달랐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자 아이들은 점차 세상의 시선을 배우게 되었다. 어떤 날은 낯선 방문객이 보육원에 와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대체로 비슷했다. 정말 희귀하네. 저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서연과 지아는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단 둘뿐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조용한 기도 시간에 눈물이 터져나오곤 했다.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함께 울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왜 우리를 두고 갔는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도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로 위로를 얻었다. 어린 마음에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생겼다. 1980년대 한국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단단했다. 남들과 다르면 불편한 시선을 받았고 그 다름이 질병이나 불운과 연결되길 일쑤였다. 서연과 지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시련을 받아든 셈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육원은 두 아이가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교사들은 작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아이들은 촛불 앞에서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혹시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생각해주길, 혹은 언젠가 다시 찾아와 주길. 어머니가 남긴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가 흐려졌지만 교사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한쪽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직접 읽게 될 날을 기다렸다. 아직 어린 두 자매에게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훗날 삶을 흔드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림 속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종이에 그린 것은 늘 비슷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가족,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은 모습. 지아는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찾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보육원 전체가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두 자매는 마음 한편의 공허함을 느꼈다. 다른 아이들에겐 찾아오는 친척이 있었지만 자신들에게는 누구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서연과 지아는 어머니의 부재를 가슴에 품은 채 점점 자라났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단 하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자신들을 다르게 보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다름은 언젠가 힘이 될 수도 있었다. 아직 어린 두 자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외롭지 않았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희망이었다. 서연과 지아가 조금씩 자라면서 보육원은 그들에게 하나의 세상처럼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 울리는 종소리와 아이들의 합창소리, 선생님들이 준비해주는 간단한 식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두 자매는 자신들의 위치를 배워나갔다. 그러나 그 시선은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서연과 지아를 보고 신기하다는 듯 속삭였다. 피부가 너무 하얗다는 말,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인다는 말, 눈빛이 다르다는 말.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거리두기와 같은 느낌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그 시선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종이 위에 색연필로 집과 웃음소리를 그려넣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종이 속 세계에서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었다. 지아는 노래를 불렀다.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 순간만큼은 모두가 집중했다. 그때만큼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외모가 아니라 목소리와 멜로디에 머무르는 듯했다. 보육원 선생님들 중 몇 명은 자매에게 특별한 애정을 주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서로를 돌보았다. 선생님들은 자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으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두 자매는 다시 불안 속에 잠들곤 했다. 아이들이 각자 부모와 만나는 날이면 자신들은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지 속으로 묻곤 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 왜 우리를 떠났을까? 답은 늘 없었지만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공동체 중심적이었다. 명절이면 아이들은 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가족 행사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서연과 지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설날이면 보육원은 떡국을 준비하고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명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지만 두 자매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럴 때면 서로 눈빛만 마주치고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림 속에서 늘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네 명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아버지가 웃고 어머니가 젓가락을 건네는 모습, 아이들이 서로 웃으며 나누는 장면. 그런 그림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지아는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얻었다.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따라 부를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모두와 함께 호흡하는 한 명의 아이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 방문객이 올 때마다 두 자매는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피부가 눈처럼 희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방문객들의 목소리는 늘 비슷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런 순간 서연과 지아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서로뿐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밤에는 종종 눈물이 났다. 한 명이 흐느끼면 다른 한 명도 울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서로의 울음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었다. 그때마다 두 자매는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다는 묵묵한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다. 보육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작은 위로도 있었다. 교사들이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아이들이 촛불을 함께 불어주었다. 자매는 촛불 앞에서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기를. 그러나 그 소원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대답 없는 기다림으로 남았다. 당시 보육원 환경은 넉넉지 않았다. 아이들은 헌옷을 물려 입었고 학용품은 늘 부족했다. 그래도 서연과 지아는 다른 누구보다 공부에 열심이었다. 책을 읽으며 단어를 외우고 서로에게 알려주었다. 공부는 자신들이 특별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외모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학교에 들어가자 현실은 더 명확해졌다. 아이들은 두 자매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아이는 귀신 같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그 말은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러나 자매는 서로를 보며 참아냈다. 서연은 그림으로, 지아는 노래로 버텼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차이를 약점이 아니라 힘으로 만들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보육원 아이들 중 일부는 입양을 갔고 일부는 친척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서연과 지아에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점점 옅어졌다. 대신 서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자매는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한 명이 힘들어하면 다른 한 명이 먼저 알아차렸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두 명의 아이를 동시에 데려가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알비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스러웠다. 보육원에도 몇몇 가족이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갔다. 자매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혹시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늘 따라붙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시기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 세상으로부터의 편견,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았다. 매일 반복되는 보육원 생활 속에서도 자매는 서로를 붙잡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자신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1990년대 초 보육원에 새로운 부부가 찾아왔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여러 해 동안 병원을 전전하던 이들은 마침내 입양을 결심했다. 그들은 부산에서 온 평범한 부부였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했고 아내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갈망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 서연과 지아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피부가 너무 희고 머리카락이 은빛처럼 빛나는 두 자매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 같았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천사 같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입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이 따랐다. 하지만 긴 대화 끝에 부부는 결정을 내렸다. 함께 데려가자. 서연과 지아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혹시 꿈일까? 혹시 도중에 마음을 바꿀까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부부는 끝까지 진심을 보여주었다. 입양 절차는 길고 까다로웠지만 부부는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과 지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설레었다.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보육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국을 끓이며 자매를 깨웠고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기 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두 자매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의 일상이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폈다. 알비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섰다. 약국과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를 구했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손수 고쳐 입혔다. 당시만 해도 그런 배려는 흔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두 자매를 보며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쉬는 시간마다 귀신 같다는 말이 들려왔고 어떤 아이는 대놓고 놀리기도 했다. 서연은 그림에 더 몰두하며 마음을 달랬고 지아는 노래로 위안을 삼았다. 때로는 집에 돌아와 울고 싶었지만 자매는 서로를 지켜주었다.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리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두 자매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너희는 남들과 달라서 더 특별한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너희다. 그 말은 자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는 힘든 일터에서 돌아와도 아이들의 그림과 노래를 칭찬해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따뜻했지만 부모는 두 자매의 가능성을 믿었다. 명절이 되면 부모는 자매를 데리고 시댁과 친정에 갔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송편을 빚고 윷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어울려갔다. 하지만 가끔은 아직도 낯선 시선이 따라왔다. 어떤 친척은 작은 목소리로 이 아이들이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딸이다. 그 확신이 두 자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서연은 미술 시간마다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 지아는 음악 시간에 노래로 인정을 받았지만 복도에서는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집안 벽을 색색의 그림으로 채웠고 지아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더 큰 세상을 꿈꾸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아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미술 도구나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두 자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부모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우리는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두 자매의 가슴 속에 불씨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자매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갔다. 놀림을 받아도 서로의 눈빛을 통해 버텼고 교사의 칭찬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 무엇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기다리는 가족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집은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낯선 사람들이 쳐다보았고 버스를 탈 때에도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이 걸었다. 그런 부모의 태도는 자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남들과 달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믿음은 자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어린 시절 두 자매는 매일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보육원에서 버려진 채 시작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사랑과 편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서연과 지아는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서연과 지아는 보통 또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외모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라붙었고 학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자매는 점점 그 시선 속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술 시간마다 종이에 집중했다. 물감이 손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사물이 아니라 늘 사람들과 가족의 모습이었다.
특히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교사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으며 친구들 중 일부는 놀림을 멈추고 진심으로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다. 지아는 음악실에서 노래로 자신을 표현했다. 학교 합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무대에 올랐고 맑은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메웠다. 많은 학생들이 놀림을 멈추고 순간만큼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일상은 달라졌다. 뒤에서는 여전히 특이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지아는 눈을 감고 노래를 떠올리며 견뎠다. 노래할 때만큼은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여전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는 가게 일로 지쳐도 저녁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묻는 어머니 앞에서 자매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냈다.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장시간 일하며 몸이 점점 약해졌지만 퇴근 후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노예를 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너희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피곤한 얼굴에서도 늘 진심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조선소에서의 고된 노동과 장시간 근무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먹는 날이 늘어갔다.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어머니는 2배로 분주해졌다.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서연과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모아 지역 장터에 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떤 이는 그녀의 그림에서 따뜻함을 느낀다며 작은 돈을 내고 그림을 사갔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동네 결혼식이나 소규모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 작은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을 곧장 집에 가져왔다. 2 자매는 그 돈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애쓰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고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너희가 스스로 하고 싶다면 나는 지켜볼게. 그 말은 2 자매에게 힘이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서연은 미술 선생님의 추천으로 학교 미술 전시에 작품을 내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림 속에 담긴 가족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지아는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 축제에서 솔로 무대를 맡았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떨렸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끝나고 난 뒤에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매는 비로소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집안의 수입은 크게 줄었다. 어머니는 가게를 늘리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다. 서연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가 더 해야 한다.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 일을 했다. 서연은 동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고 지아는 더 많은 행사에 나가 목소리를 보탰다. 이 시기 자매는 서로에게 더욱 큰 의지가 되었다. 외모 때문에 받는 편견은 여전했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또래들이 공부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할 때 2 자매는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가끔은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친엄마가 우리를 키웠다면 지금과 달랐을까?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 대신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고단한 뒷모습과 아버지의 힘겨운 숨결을 보며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
청소년기의 두 자매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지만 더 이상 그 특별함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림과 노래는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가족은 그 힘을 더 크게 만들어 주었다. 삶은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자매는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이 자신들을 더 큰 세상으로 이끌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서연과 지아는 보통 또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외모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라붙었고 학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자매는 점점 그 시선 속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술 시간마다 종이에 집중했다. 물감이 손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사물이 아니라 늘 사람들과 가족의 모습이었다. 특히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교사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으며 친구들 중 일부는 놀림을 멈추고 진심으로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다. 지아는 음악실에서 노래로 자신을 표현했다. 학교 합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무대에 올랐고 맑은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메웠다. 많은 학생들이 놀림을 멈추고 순간만큼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일상은 달라졌다. 뒤에서는 여전히 특이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지아는 눈을 감고 노래를 떠올리며 견뎠다. 노래할 때만큼은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여전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는 가게 일로 지쳐도 저녁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묻는 어머니 앞에서 자매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냈다.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장시간 일하며 몸이 점점 약해졌지만 퇴근 후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노래를 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너희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피곤한 얼굴에서도 늘 진심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조선소에서의 고된 노동과 장시간 근무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먹는 날이 늘어갔다.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어머니는 2배로 분주해졌다.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서연과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모아 지역 장터에 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떤 이는 그녀의 그림에서 따뜻함을 느낀다며 작은 돈을 내고 그림을 사갔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동네 결혼식이나 소규모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 작은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을 곧장 집에 가져왔다. 두 자매는 그 돈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애쓰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고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너희가 스스로 하고 싶다면 나는 지켜볼게. 그 말은 두 자매에게 힘이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서연은 미술 선생님의 추천으로 학교 미술 전시에 작품을 내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림 속에 담긴 가족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지아는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 축제에서 솔로 무대를 맡았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떨렸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끝나고 난 뒤에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매는 비로소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집안의 수입은 크게 줄었다. 어머니는 가게를 늘리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다. 서연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가 더 해야 한다.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 일을 했다. 서연은 동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고, 지아는 더 많은 행사에 나가 목소리를 보탰다. 이 시기 자매는 서로에게 더욱 큰 의지가 되었다. 외모 때문에 받는 편견은 여전했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또래들이 공부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할 때 두 자매는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가끔은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친엄마가 우리를 키웠다면 지금과 달랐을까?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 대신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고단한 뒷모습과 아버지의 힘겨운 숨결을 보며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 청소년기의 두 자매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지만 더 이상 그 특별함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림과 노래는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가족은 그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었다. 삶은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자매는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이 자신들을 더 큰 세상으로 이끌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아가 녹음한 테이프가 지역을 넘어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참가를 권유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미 대중음악과 방송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던 때였고, 젊은이들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꿈꿨다. 지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을 선택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긴장은 컸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직접 가사와 멜로디를 만든 곡을 불렀다. 버려짐과 슬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담은 노래였다.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심사위원들조차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지아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가 특별한 소녀가 아니라 진정한 가시로서 그녀를 주목했다. 지아는 단숨에 스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무렵 서연도 자신만의 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미술관에서 열렸던 청년작가 전시회에 작품을 내걸 기회가 생겼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기술적 묘사를 넘어 살아온 삶과 감정을 깊이 담아내고 있었다. 두 소녀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술 평론가들은 진정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평했고, 몇몇 언론은 짧게나마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지아와 서연은 이제 단순히 보육원 출신의 아이가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젊은 예술가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다. 바로 친어머니에 대한 존재였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메모 한 장만 남겼다. 그 글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그러나 유명세가 커질수록 기자들과 방송인들은 자매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이 인터뷰마다 따라왔다. 자매는 대답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그때 한 기자가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병원 기록과 시청 문서를 뒤지며 자매의 출생 당시 상황을 추적했다. 1981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퇴원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는 그 흔적을 더듬으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순간 자매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소년간 꿈꿔온 답이 가까워진 듯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나 다시 거절당한다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도 없었다. 지아와 서연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슨 결과가 오더라도 함께하자라고 다짐했다. 기자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았다. 당시 병원 간호사와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조금씩 퍼즐을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을 찾아냈다. 나이는 60을 넘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가까운 이웃에게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매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요동쳤다. 지아는 음악 활동으로 점점 바빠졌고 방송 출연 제안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갈증을 감출 수 없었다. 무대에서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품을 그릴수록 손을 맞잡은 두 소녀의 그림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들과 자매의 관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존재를 향한 갈망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자매를 불러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이었다. 봉투 속에는 다름 아닌 친어머니가 남긴 메모가 들어있었다. 미안합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사랑해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자매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이 눈앞에 증거로 다가왔다.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손에 힘을 주며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두 자매는 다시 다짐했다. 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궁금증과 용기가 더 커지고 있었다.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한 방송 무대에서 그녀는 서연이 지은 노래를 불렀다. 가사는 버려진의 아픔과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방송 후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아티스트로 지아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은 서울에서 열린 청년 미술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평가를 넘어 삶을 살아온 증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림 속 상징적인 인물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두 소녀가 손을 잡은 그림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소개되었다.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그들의 차이와 고통은 오히려 힘이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도 또렷이 드러났다. 여전히 친어머니에 대한 갈망과 의문이 그들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자가 전해준 단서와 어머니의 메모는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 자매는 곧 그 길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자는 마침내 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을 찾아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가 늘 조용히 지냈다고 말했다.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만 아이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서연과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대상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나 다시 외면당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용기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두 자매는 긴 대화 끝에 결정을 내렸다. 직접 찾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늦도록 앉아 있었다. 지아는 눈을 감고 무대를 떠올렸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다. 서연은 손에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종이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마음속에 수많은 그림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감정을 담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 며칠 뒤 두 자매는 기자와 함께 경주 인근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기자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만남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일이었고 외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에 도착한 두 자매는 낡은 담장과 허름한 집 앞에 섰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리는 듯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언제나처럼 함께였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낡은 문이 열렸다. 흰 머리에 지친 얼굴을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이 두 자매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잠시 침묵이 흐리다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딸들. 그 순간 두 자매는 온몸이 굳어졌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단어였지만 막상 듣게 되니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우리를. 그러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두 자매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좁고 오래된 집 안에는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 어디에도 아이들의 사진은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여성은 떨리는 손을 모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20살을 겨우 넘긴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깊은 어둠에 빠졌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시절 그녀는 매일 눈물이 흘러내리는 삶 속에서 길을 잃었다. 너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떠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 한마디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아는 손을 움켜쥔 채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수십 년 동안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여성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편에서 이해하려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아도 망설이다가 함께 손을 포개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어진 순간 방 안은 말없이 울음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다시는 가정을 꾸리지 못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녀는 늘 마음속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시 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명절마다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두 자매는 마음이 흔들렸다.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듣게 된 진실은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아는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건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자매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두 자매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서연의 전시에 찾아와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은 세월이 빼앗아갔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두 자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답은 하나였다.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의문과 공백을 채우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알았다. 이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후 어느 날 지아가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때 관객석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온 양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두 자매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 지아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서연의 눈은 관객 속 두 어머니를 향했다. 그 순간 자매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제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자매는 긴 대화를 나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온전히 들려줄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찾아왔다. 어머니와의 재회가 조금씩 일상을 바꿔놓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백이 흘러나왔다. 조용한 대화 자리에서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실 너희는 둘이 아니었다. 셋이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서연과 지아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출산 당시 새 아이가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녀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셋째는 따로 처리되었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평생 자신들을 쌍둥이라 믿어온 두 자매는 갑자기 또 다른 자매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지만 결국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갈망이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셋째를 찾기로 했다. 조사를 위해 변호사와 기록 전문가 그리고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수십 년 전 병원 출산 기록을 다시 확인했고 당시 보육시설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한 이름이 나타났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이름은 혜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평생을 평범한 삶 속에서 보냈다. 만남의 날 서연과 지아는 손을 맞잡은 채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여인을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다. 하얀 머리칼, 빛나는 푸른 눈동자, 그리고 자신들과 닮은 얼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다. 수십 년의 공백을 메우는데 단어는 필요하지 않았다. 눈물과 미소가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 후 세 자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아는 셋째를 위해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 제목은 세계의 별이었다. 무대에서 이 곡을 불렀을 때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고 곡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서연은 새로운 연작을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똘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에서 새 여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손을 맞잡은 새 인물,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된 존재,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혜리는 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강연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탓인지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자매는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공연이나 전시에 어머니를 모셔갔다. 무대 객석에서 두 어머니, 즉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카메라에 잡힌 그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라 불렀다. 마지막 겨울, 어머니는 병상에서 세 자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너희가 함께 있어주어서 고맙다. 눈물 속에서 세 자매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는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 세 자매는 양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양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자매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를 낳지 않았지만 늘 내 딸이라고 생각해왔다.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두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피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며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장했다. 지아는 가수로서 앨범을 발매하고 서연은 세계적인 미술가로 인정받았다. 혜리는 교사이자 강연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자매가 이제는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주 만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오랫동안 그림 속에서만 꿈꾸던 장면에 현실이 된 것이다. 세 자매의 이야기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용서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상처, 숨겨온 비밀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계기로 화해와 대화를 시작했다. 세 자매는 자신들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작품 속에서, 더 많은 강연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서는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세 자매의 삶으로 증명된 진실이었다. 버려짐에서 시작된 삶이 예술과 사랑으로 빛나게 되었고, 분노와 상처는 결국 화해와 연대로 이어졌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된다. 진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져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움으로 남을 것인가, 용서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세 자매는 용서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노래와 그림, 그리고 가르침 속에 담긴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넘어선다.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이 여정을 따라와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선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와 오해, 그리고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손을 잡고 화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길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